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발표됐죠. 2028 수능 개편안과 관련된 중요한 교육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능 시험 및 점수 체계, 점수 체제를 새롭게 변경했고 그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결국 핵심은 탐구 과목에 있습니다. 탐구 과목은 사회랑 과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즉 2028 고교학점제 세대부터 바뀌게 되는 수능에서 탐구 과목의 시험 및 점수 체제가 크게 바뀝니다. 이 부분을 아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핵심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8학년도 새로운 수능 통합사회 과학 각 25문항 40분씩 치른다. 자, 이게 헤드라인으로 나왔다는 말은 결국 이게 제일 중요한 변화다라는 것인데요. 밑에 그 외에도 뭐 제2외국어 한문, 또 공교육 중심의 수능 출제 기조 등을 유지한다라는 말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통합사회와 과학이 25문항씩 40분씩 치른다. 대체 이 내용이 무엇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입시를 오랫동안 관심 있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이게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는 거야? 즉 예전에는 어땠는지, 뭐가 달라진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으면 이 맥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쉽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이 살펴보는 2028 대입 개편안은 사실은 이번 발표 하나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동안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년 전에 이제 12월에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교육부 장관님께서 2028 대입 개편안의 확정안을 발표하시면서 자, 이쪽에 보시는 내용들이 이제 주된 내용들로 나왔는데 자, 어떤 단어가 좀 유독 눈에 띄나요? 바로 공통이라는 단어죠. 자, 대입 개편안 변화의 핵심은 바로 뭐였냐면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공통 과목이 대다수가 아니죠. 거의 전부가 된 것이죠. 선택 과목이 더 이상 없어진 통합 수능이다. 완전한 통합 수능이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국어 선택 과목 없어집니다. 다 공통으로. 수학, 자, 문이과 기준 없어집니다. 구분도 없어지고요. 자, 그래서 공통으로. 자, 그리고 사회와 과학의 경우에는 17과목 중에 선택을 해서 2개 과목을 시험 보던, 즉 선택이 핵심이었던 과목이었는데 그게 아예 없어지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모두 합쳐지게 된 것이었죠. 자, 이게 2028 대입 개편안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다른 과목과 달리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시험의 시간, 문항수 등이 하나도 결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이 출제될 것이냐에 대한 막연한 궁금증이 많았죠. 그 내용이 이제 공개됐고 확정된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번 개편안에서 예를 들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이 뭐였냐? 바로 문법이었습니다. 자, 문법을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국어 문법을 모두 이 언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문법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처럼 모든 부분이 이제는 다 공통이 되었고요. 수학의 경우에는 미적분 2라고 우리 흔히 미적분이라고 과거에 불렀던 이과 학생들의 선택하던 과목, 자, 그 선택 과목이 사라지고 미적분 2가 빠지고 미적분 1만, 과거에는 수1, 수2라고 하던 게 이름이 바뀌었죠. 자, 요거에 확률과 통계, 문과 학생들이 보던 수학 과목인 확률과 통계까지는 포함이 돼서 자, 여기까지는 이제 공통으로 보자. 자, 그 다음에 영어, 한국사, 뭐 이거는 이제 대동소이하니까 뭐 바뀐 게 없습니다. 자, 근데 사회과학, 사회와 과학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결국 핵심이 되는데 17과목,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개 과목을 골랐고 최근에 또 추세는 뭐였냐면 이과 학생들도 사탐을 볼 수 있었어요. 즉 사회과 과목을 보고서도 공대를 가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자, 문이과 할 것 없이 총 17 중에 2개. 자, 그러면 그 2개의 조합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지겠죠. 그래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시됐던 이 사회와 과학 과목, 즉 우리가 탐구 과목이라고 흔히 부르는 이 과목들이 이제 공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큰 변화였죠. 탐구 과목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핵심 특징들, 변화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먼저 한번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은 선택형이 아니라 통합형으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통합형 탐구 수능이 출제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대 초반이었죠. 자, 2000년대 초반에는 수능 시험이 사회와 과학 중 일부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두 통합해서 시험을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바로 우리가 통합형 탐구라고 불렀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2001학년도인데요. 자, 그때는 시험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수리 탐구 영역 2라고 불렀는데 그때는 자,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과학 문제도 있고요. 또 사회 계열 문제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문제지가 많았어요. 12쪽. 즉 문항수도 많고 두 과목 모두 시험 봐야 됐으니까 공부하는 부담이 꽤 많았겠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세기말 수능이라고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오던 시절에 있던 수능 시험. 자, 결국에 그때의 모습이 어땠냐? 특히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수리 탐구 영역 2, 이게 지금으로 치면은 바로 탐구 과목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영역입니다. 자, 만약에 과거에는 인문계열 학생들은 어떻게 시험을 봤냐? 인문계열 학생들은 사회탐구 영역 48문제에 과학탐구 32문제. 그러면 합쳐서 한 80문제를 풀어야 했고요. 시험 시간은 120분이었습니다. 와, 2시간 동안 점심 먹고 저도 시험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졸렸어요. 진짜 시간이 안 간다 느낄 정도로 시험이 너무 길고,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죠. 긴장되니까. 그래도 시험 시간이 길고 점심 먹고 시험 보니까 이 시간에 대한 부담이 제법 있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나머지 시간들이 오히려 탐구보다 시험 시간 자체도 짧았고요. 문항수도 훨씬 적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는 탐구 영역의 비중이 상당히 컸었고 사회와 과학을 모두, 자, 반대로 과학, 자연계열을 보는 친구들은 과학 문제의 비중이 좀 더 많긴 했죠. 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일부 있긴 했지만은, 자, 이제 어쨌든 사회와 과학을 모두 보던 시절에 수능이 과거에 한번 있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출제된다고 하니까 옛날처럼 복귀하는 거 아니야? 자, 그게 비슷하기도 하고 조금은 다르게 결과가 나오기도 했죠. 자, 이런 맥락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변화를 볼 건데요. 자, 여기서 과거 방식에서 약간의 특징이 좀 더 있는 것이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바로 자연계열의 선택문항이 어떻게 나왔었는지. 선택문항 없었다면서요. 자, 자연계열은 이게 재밌다. 공통문항입니다. 공통문항. 공통문항인데 고통문항 같네. 고통문항. 자, 그래서 자연계열은 공통문항이 65문제, 선택문항이 또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선택문항이, 그러니까 즉 사회와 과학은 통합이 되어 있지만 과학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는 골라서 나오는데 이때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인문계열도 선택문항의 10문제는 정치나 경제와 같이 상당히 좀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부분도 있었죠. 따라서 과거 통합형 탐구시대의 수능은 사회와 과학을 모두 보는 부담 외에도 실제로 선택하는 과목들이 세부적으로는 약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그 난이도가 현재 진행되는 탐구보다는 훨씬 더 수준이 좀 높았던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형 탐구 시대의 이전 시기였던 우리 2000년대 초반 시기에 좀 어떻게 탐구 과목이 구성됐는지, 그럼 과연 모든 게 다 똑같았는지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시절에는 뭐가 좀 있었냐면요. 분명히 인문계열 학생들도 과학사회를 다 보고 자연계열 학생들도 과학사회를 다 봤어요. 자, 여기까지는 똑같았어요. 통합인 건 맞아. 그런데 총 80문항 중에서 선택문항이 10개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세계사, 세계지리 중에서 골라서. 자, 그럼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고통이 아니죠. 공통입니다. 고통의 문항. 자, 선택문항이 있었는데, 자, 이때는 선택문항의 비중이 좀 더 높았고, 과목들 보세요. 자, 이거는 모든 게 완벽히 똑같지는 않았던 거예요. 결국 자신이 자신 있는 과목으로, 근데 이 선택문항은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겠죠. 따라서 2000년대 초반에 과거 시대의 통합형 수능에서 탐구 문제에서는 선택문항이 일부 포함은 되어 있었고 그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다. 자, 그럼 과연 이런 경향은 요즘에도 유지될까요? 자, 예를 들면 물투, 화투, 생투, 지투. 자, 이거 수능에서 빠진다고 얘기했었는데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과거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전에 교육부가 발표했다는 그 내용 중 핵심이 탐구 과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문장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탐구 과목당 25문항 40분간 응시. 자, 요거 어떻게 바뀐 거냐면 원래는 20문항씩 30분을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문항수는 5개가 늘었고 시간은 10분이 늘었죠. 자, 우선 문항당 시간은 좀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는 만큼 문항수도 많아졌으니까 체감 난이도는 비슷한 거 아닐까. 하지만 전체 시험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수험생들의 대비 부담이 커졌다는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양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따라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이번에 탐구 과목의 변화는 우선은 양적인 변화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 시험 시간이 늘었고 문항수가 많았다. 즉 공부할 양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페이지에서는 우리가 수능 영역별로 그러면 과연 탐구 영역의 문항의 양이 많아졌다고 하는데 다른 과목이랑 비교하면 어느 정도 많아진 거냐? 저 요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1교시에 국어를 보게 됩니다. 자, 이 친구들은 45문항을 시험을 봐요. 근데 80분 동안 봅니다. 근데 이 80분이라는 숫자 우리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수학을 다음에 2교시를 보게 됩니다. 30문항, 문항은 적은데 시간은 더 길어요. 그만큼 난이도가 높다는 거겠죠. 즉, 한 문제 푸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영어 3교시 45문항을 푸는데 70분을 줍니다. 국어보다도 어쩌면 시간이 조금 적게 지는 거죠. 자, 근데 우리 다들 얘기해요. 국어 항상 학생들이 뭐라고 많이 얘기하냐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문을 하나 통째로 못 읽고 시험지를 냈어요. 막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바로 국어의 특징인데 탐구 영역의 경우에는 자, 이제 어떻게 바뀌냐? 원래는 과목당 20문항에 30분밖에 시험 안 봤네? 자, 이게 착각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2과목을 선택했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곱하기 2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물리와 생명과학을 선택을 했어. 그러면 2과목을 택하잖아요. 그러면은 총 풀어야 되는 문항은 20문항이 아니라 40문항을 자, 30분이 아니라 60분에 푸는. 자, 따라서 탐구도 제법 빡빡했어요. 자, 위에 보시면 45문항, 40문항 비슷하잖아요. 근데 시간은 훨씬 줄었죠. 자, 물론 국어는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주냐면 또 부족하냐면 바로 제시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제시문이 있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요 정도의 시험 분량이 있었으니까 45문항, 30문항, 40문항 이런 느낌이었구나. 자, 그런데 이게 바뀐 겁니다. 어떻게? 25문항 40분이 곱하기 2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50문항을 80분에 풀어야 되는 시험이 되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국어에서 80분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시험 시간은 같습니다. 근데 문항수는 오히려 한 문항 더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시간 대비 풀어야 되는 문제의 양이 국어와 비교해 볼 때도 적지 않다. 혹은 많이 늘었다라고 느낄만 한 것이고요. 전체 시험 시간 자체가 80분이 된 이상 자, 보세요. 80분, 100분, 70분. 영어보다는 길고 국어랑 비슷해요. 예전에는 60분으로 제일 적었단 말이에요. 즉 예전에는 탐구 과목 보는 시간이 4개의 주요 과목 중에 가장 적었는데 지금은 적어도 2등은 되는 정도로 시험 시간 자체가 늘었다. 즉 수능 전체에서 탐구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 커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양적인 변화를 겪었던 탐구 과목, 질적으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탐구 과목의 3가지 변화 특징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짚어볼 내용들 미리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험 시간이 확대됐고요. 문항수가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문항 배점이 다양화됐습니다. 특히 이 3번째 특징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텐데 오늘 설명에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들어보셔야 되고요. 시험 시간 확대와 문항수 확대는 분명히 양적인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질적인 변화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수능 탐구 과목의 변화 1번 시험 시간과 문항수의 확대 이 2가지 특징을 동시에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40문제 60분 보던 것이 50문제 80분으로 양이 늘었습니다. 물론 과거 기준 대비 70문제 120분 최대치 01년 기준으로 이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시험 시간은 국어와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 최대 문항수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늘어났는데 문항당 시간을 좀 나눠보니까 한 1.6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자, 사회와 과학을 모두 대비해야 된다라는 첫 번째 부담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시간이 늘어난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두 과목을 내가 예전에는 선택해서 보던 게 아니라 어쩌면 아까 많게는 17과목이라고 했는데 그게 다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 사회와 과학을. 그러면 적어도 사회와 과학 두 영역을 모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체감 부담이 크게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사회를 싫어하는 이과 학생들, 과학을 잘 모르는 문과 학생들이 모두 크로스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현재는 선택 과목 1개당 20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대신에 이 20문제는 예를 들면 내가 물리라는 과목을 택하면 물리 하나에서 20문제가 나오고 윤리와 사상이라고 하는 윤사 과목을 택해도 20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25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통합과학에서 나온다고 하면 통합과학에는 물화생지가 다 있겠죠? 자, 그러면 물화생지가 각각 몇 문제씩 나올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5문제씩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곱하기 4 하면 20 정도가 나오겠죠. 즉, 꼭 통합과학은 내 과목이 세부 과목이 나눠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쪽에 속한지는 결국 우리가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20문제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선생님, 그러면 25문제라고 하는데 5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게 신유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문제가 25문제 됐다는 말은 문항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신유형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 자, 요거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특히 어떤 거? 융합형 문제. 자, 융합형 문제라는 거 예를 들면 생명과학 지식과 화학을 함께 물어보는 그 다음에 인문계열 친구들의 경우에는 사회문화 지식과 윤리 주제를 함께 결합시킨 자, 이런 형태로 2개 이상의 선택 과목에서 각자 배웠던 개념들이 통합되어 있는 형태로 나오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혹은 어떤 유형도 처음 보는 유형이 등장할 가능성이 예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단순히 문항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그 문항의 의미가 예전보다는 복잡해졌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문제풀이 시간의 압박감일 텐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내야 되는 시간 자체가 늘었다는 것은 결국 그 시간의 압력을 견뎌야 되는 정도도 심해졌겠죠. 집중력이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이처럼 훈련이 좀 더 필요한 과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시문항을 이미 정부에서는 작년에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회탐구. 자, 요게 과학탐구 문제였습니다. 자, 근데 언뜻 보기에 그냥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수능 문제랑 크게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 몇 가지 이제 제가 특징들을 적어놨는데 정부가 발표할 때 이렇게 예시문항을 출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왜? 응용이 많이 될 거니까. 개념이 중요하다는 거는 활용, 즉 응용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다음에 과목별로 연계되고 융합되는 문제.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융합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부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 같은 경우는 인구 문제가 나온다. 주제상 다문화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출제될 수 있고. 자, 과학은 공학 계열. 센서 문제. 자,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물리인 것 같지만 생명과학. 우리 그러면 뇌파와 연결된 부분을 봐야 되면 뇌에 대한 공학적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대신에 고2, 3범위. 즉, 선택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배우는 시기의 내용은 수능에 포함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 부분은 지켜질 겁니다. 즉 공통사회와 공통과학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기 때문에 난이도를 걱정할 건 없지만 응용이 많이 되고 융합이 일어난다. 자, 이것을 이미 정부가 예시문항으로 언급을 했다는 점이죠. 자, 여기에 제 개인적인 사견을 하나 더 얹어보겠습니다. 문항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이 두 문항의 공통점으로 등장하는데 바로 이 부분과 이 부분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이유는 자, 보통 학생들이 사회탐구 문제를 풀 때 원래 어려워했던 거는 이 선지 부분이었어요. 선지가 좀 헷갈려. 아리까리. 이러면 이제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것이 연관되어 있는 제시문을 함께 줄 수 있습니다. 제시문은 뭐예요? 하나의 상황을 주는 거죠. 상황 속에 개념이 녹아 있어요. 근데 어떤 데서 개념을 찾아야 될지 몰라. 즉 뭐예요? 독해력이 반드시 수반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바로 특히 과학탐구 같은 경우 자, 여기는 표, 여기는 그래프. 표 그래프를 우리는 합쳐서 자료라고 합니다.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 자, 이거는 결국 다
해석 능력, 이해 능력을 물어보는 것인데 문제의 난이도를 단순히 개념이나 계산으로 높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주고 그 상황 속에서 개념을 도출하거나 그 상황 자체를 이해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주었을 때 그것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물어보는가. 자, 이 말은 결국에는 학생들이 제시문이나 자료를 이해하는 데 시간을 많이 소비할 수도 있고요. 또 엉뚱한 데 주목을 할 수도 있겠죠. 또 혹은 이런 것들이 익숙치 않은 학생들은 오랜 시간을 봐도 핵심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즉, 개념이 이제 융합적으로 녹아있기 때문에 찾기가 어려운 내용이 될 텐데 이런 유형들이 이제 앞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변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문항 배점이 다변화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되게 생소하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양적으로도 많이 변했지만 질적으로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부분 자, 주의해서 잘 들어보세요. 현재의 탐구 과목 사회와 과학은 2점짜리, 3점짜리 문제, 즉 2단계의 배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단계 문제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보통 쉬운 거, 좀 어려운 거, 보통 거, 좀 어려운 거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그런데 변경 후에는 무엇보다 1.5, 2점, 2.5 왜 점수가 내려갔는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3단계 평가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3단계를 하게 되면 뭐가 있냐? 좀 쉬운 거 혹은 좀 보통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 근데 여기가 아주 어려운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즉, 고난이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전체 시험에 결국에는 상위권 학생과 중하위권 학생들을 가르게 되는 난이도 높은 문제가 새롭게 추가될 가능성. 결국 이건 역시 신유형과 연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물론 이와 관련해서 막연한 불안감이 없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올해 다행히도 상반기에 전체 문항의 예시를 모의고사 같은 형태로 이제 출제를 하겠다 했는데 사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3, 4월에 모의고사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모의고사를 볼 때는 결국에는 어떻게 나오게 될지를 당연히 예측을 할 텐데 이건 이미 정해져 있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3, 4월쯤에 오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세분화됐다는 말은 뭐냐면 바로 변별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문제를 쉬운 문제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진짜 어려운 문제 여기 자 그래서 문항 간 난이도의 격차가 확대됐다는 말은 결국 킬러 문항의 난이도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고요. 현재는 수학만 4점짜리 문항이 있어요. 수학만. 그런데 이제는 탐구도 난이도가 가장 높은 예를 들면 4점짜리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계산형 문제의 출제 빈도는 자 다소 감소합니다. 자 이거는 특히 자연계열 생명과학이나 화학 아니면은 물리 같은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이 이제 보통 겪던 문제였는데요. 여기서는 고난이도 문제가 보통 계산, 즉 과학 개념뿐만 아니라 수학 개념까지 같이 연결해 써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융합형 문제들이 출제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들은 좀 줄어들지만 신유형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필요는 점점 더 많아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항의 배점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한 번 더 복습하듯 살펴볼게요. 국어는 2점짜리, 3점짜리. 영어, 한국사 다 똑같죠. 뭐만? 수학만 4점짜리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국어 100점, 수학 100점, 영어 100점. 100점 만점은 똑같아요. 문항수는 다르지만. 자, 문항수는 45, 30, 45. 그러니까 수학은 문항수가 좀 적어도 4점짜리 때문에 100점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탐구는 어떻게 됐냐? 사회탐구 50, 과학탐구 50. 합쳐서 100점입니다. 따라서 국영수 탐은 100, 100, 100, 100이에요. 이 밸런스는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탐구는 문항수가 오히려 늘어났죠. 자, 25문제, 25문제니까 총 50문제입니다. 50문제나 되네? 자, 문항수가 적었던 수학은 오히려 배점이 커졌는데 문항수가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평균 점수를 낮춰야겠죠. 그래서 1.5, 2, 2.5로 2.3점이던 것이 오히려 약간은 후퇴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3점짜리가 2.5점 됐다고 문제가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결국 이 과목들 간의 문제죠. 따라서 오히려 수학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4점짜리가 생겼구나. 따라서 이 2.5점짜리 문제들이 고난이도 문제로 결국에는 변별을 하게 될 거라는 것. 자, 이 문제의 배점이 몇 개 정도 나올 것이냐.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 4점짜리가 보통 한 10문제 정도, 7문제, 10문제 이렇게 출제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고난이도 문제들이 포함이 되겠구나 예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가 세분화된다. 그리고 문이과 과목이 통합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난이도가 어떻게 해요? 3단계로 세분화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과목이 이제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모두 다 봐야 돼. 자, 이게 뭘 의미하냐? 바로 변별력입니다. 변별력 확보가 매우 유연해졌다. 자, 이거는 누구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냐면 평가원 혹은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이제 어려운 문제를 내거나 학생들이 까다롭게 느낄 만한 문제들을 훨씬 편하게 마음대로 취향껏 출제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전에 2점짜리하고 3점짜리 두 개 문제만 있을 때는 이 양방치기 너무 어렵게도 너무 쉽게도 못 냈어요. 그럼 비슷비슷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3단계로 갈려집니다. 대놓고 쉬운 문제, 대놓고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따라서 문항 간의 간극이 벌어졌다는 말은 난이도의 격차가 커졌다는 걸 의미하고 특히나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의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는 건 문제가 될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사람들이 물론 되게 힘들어 하겠죠.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실 시험이라는 건 원래 변별, 줄 세우기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는 어려운 문제를 잘 풀어내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결국 그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건 시험 내부에서 상대평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이죠. 그렇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풀 수 있는 문제를 그런 문제로만 낼 수는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실력 있는 학생들은 구별해낼 수 있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난이도 높은 문제가 되겠죠. 배점이 높은 문제겠죠. 자, 그런데 예전에는 이게 선택일 때는 문제가 됐었습니다. 선택 과목을 어떻게 골랐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올해는 뭐 지구과학이 어려웠어, 올해는 사회문화가 어려웠어 이렇게 되면은 그 문항을 선택한 친구들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게 되면 안 되니까 평가원이 너무 어려운 문제, 너무 쉬운 문제를 내지 않도록 서로 눈치를 많이 봤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문과, 이과 할 거 없이 모두가 똑같은 문제를 풉니다. 즉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모두에게 어려운 것이고 쉬운 문제가 나와도 모두에게 쉬운 거죠. 따라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문제를 낸다고 해서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따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유연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입시를 치를 때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상 기출이 없어요. 그쵸? 뭐냐면 적어도 수능 시험은 없잖아요. 이런 형태의. 그렇기 때문에 기출이 없는 상태에서 적어도 3년간은 깜깜이 시험 준비를 좀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즉 주변에서 야, 이런 막 불안을 조장할 수도 있고 야,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완전히 무시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겠죠. 자, 난이도 예측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변별을 해야 되니 분명히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을 거예요. 불안감이 있겠죠. 예측이 어렵지만 난이도 조정은 오히려 교육부나 당국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자, 요 물고 물리는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 이게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달라지는 2028 통합수능 그러면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먼저 키워드를 셋으로 뽑아봤어요. 첫 번째, 단단하게 균형 잡힌 개념. 자, 이때 말하는 단단하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개념이 정확하면 응용을 잘해요. 응용을 하려면 개념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 그거 알고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 그러면은 그건 개념이 약한 거예요. 개념이 확실하면 응용을 잘해요. 따라 응용을 잘해야 되고요. 균형 잡힌.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사회과학 어느 한쪽만 잘하면 안 돼. 반대쪽은 포기했어. 나는 영재고 과거 준비하느라 사회는 하나도 모르는데 나는 원래 문과 갈 거라 생각해서 과학 과목 안 들었는데 자, 예비고일 중에 그런 학생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통합과학 사회를 제대로 공부해야 합니다. 자, 구체적인 적용 능력은 구체화와 추상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잠깐 응용이 많이 될 거다, 활용이 많이 될 거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은 개념이 쉽습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개념이 쉬운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낼까요? 즉, 복잡한 상황이나 맥락 속에 이 문제를 숨겨서 그런 텍스트와 자료 속에서 개념을 도출해내도록 요구할 겁니다. 우린 이걸 응용 문제라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단순 개념을 구체적인 사례 혹은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줘야 돼요. 그걸 우리는 구체화라고 합니다. 혹은 구체화되어 있는 상황과 맥락에서 내가 원하는 개념을 뽑아낼 수 있어요. 추상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개념을 단순히 암기하고 정답을 찾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자유자재로 구체화,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도구를 결합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과 과목, 예를 들면 정치와 법을 섞어서 그 다음에 물리랑 지구과학을 섞어서 자, 이렇게 개념 간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거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1단계에서는 A 개념을, 2단계에서는 B 개념을 활용해야 하는 형식으로 다양한 콤비네이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융합에 능숙한 학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말. 자, 통합사회 통합과학
탐구 과목이 변화한다. 문항수가 늘고 배점이 세분화한다. 감이 오시나요? 감이 안 오시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이런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이기도 해요. 왜? 이미 발표됐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러나 매우 가까이 있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자, 혼란도 많을 겁니다. 헷갈릴 거예요. 기본적인 역량에 집중하십시오. 제가 드렸던 키워드들 기억하시죠? 단단한 개념, 또 그것을 추상화 구체화할 수 있는 활용 능력, 그리고 융합 능력까지. 자, 이런 형태로 탐구 과목을 여러 형태로 학습하고 훈련해 놓으면 어떤 시험의 형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어떤 방향인지 모르고 있다면 대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 앞에 가까이 와 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자, 이 간극 사이에서 여러분들 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탐구 과목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또 이제 곧 전체 풀세트 시험의 전체 예시 문항이 다 공개가 된다고 하니 주목해서 보시고, 또 문항들이 나오면 세부적으로 같이 한번 저희 공부해 보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도 같이 풀어갈 테니 걱정하지 않으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누르시고, 예, 저희 같이 이제 이 변화되는 수능에 대한 준비들을 함께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